안녕하세요. 저는 사랑하는 딸과 함께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저에겐 남들과는 조금 다른 딸아이가 있습니다. 처음 저희 딸이 평범하지 않다는 사실을 마주했을 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남들보다 느리고 때로는 너무나 고단한 길이라도 딸의 손을 잡고 걸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을 느낍니다. 오늘도 엄마로서 꿋꿋이 살아가는 저의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외동딸로 태어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던 전 언제나 자유로운 삶을 꿈꿨습니다. 부모님도 제게 딱히 결혼을 강요하지 않아서 전 그저 저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았던 것 같아요. 언제나 마음 가는 대로만 사는 절 보고 부모님은 한결같이 말씀하셨죠. 진이 너 그렇게 맨날 여행 가고 놀러 다니는 것도 할 수 있을 때 실컷 해도 어차피 결혼하고 아이 낳으면 놀고 싶어도 못 놀 테니까. 아니야 엄마. 난 결혼하고 나서도 내 인생을 제일 우선으로 둘 거야. 엄마인 내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한 거 아니겠어? 아이고, 그게 어디 말처럼 쉬울 것 같니? 너도 너 같은 딸 하나만 낳아봐라. 그럼 이 엄마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거야. 그때 아직 어렸던 전 엄마의 말처럼 살지 않을 거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누가 결혼할지 몰라도 남편과 아이에게 제 인생을 저당 잡히고 싶지 않았거든요. 혹시 그래야 한다면 결혼을 하지 않고 평생 혼자 살 각오까지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남편을 만났고 그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을 처음 만난 건 신입사원 한영의 자리였습니다. 다른 회사에 다니다 경력직으로 제가 다니던 회사로 이직한 남편은 첫 만남부터 어찌나 인사성이 밝던지 입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회사 사람들 대부분이 남편을 알 정도였어요. 남편은 본인도 새로운 회사에 적응하기 어려웠을 텐데 같이 입사한 다른 동료들을 챙기느라 정작 온갖 잡무를 혼자 떠안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경력직으로 들어온 사원 봤어요? 엄청 착하고 친절하던데요. 벌써 회사의 칭찬이 자자해요. 그래요? 난 잘 모르겠던데 아무리 경력직이라도 우리 회사는 처음인데 너무 오지랖 부리는 거 아닌가? 저는 남편이 그저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료들이 남편에 대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저 시큰둥하게 듣고 넘기곤 했어요. 하지만 남편을 겪으면 겪을수록 가식 없이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싶더라고요. 이상하게도 시간이 갈수록 저 역시 남편에게 의견을 구하고 슬며시 의지하게 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회의 준비를 하다가 제가 실수로 중요한 자료를 날려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엄청 당황했지만 다들 분주하게 자기 할 일 하는 분위기라 누구한테도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진땀을 흘리고 있는데 남편이 조용히 제 옆에 와서 물었습니다. 서 대리님, 혹시 뭐 찾으세요? 식은땀까지 흘리시고 제가 도와드릴 일 있을까요? 남편은 자기 일도 제쳐두고 한참을 제 옆에 앉아 같이 복구 프로그램을 돌려주었습니다. 결국 남편 덕분에 파일을 되찾을 수 있었고 남편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 일을 계기로 전 남편에게 더 마음을 열 수 있었고 저희는 곧 사내 커플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남편과 연애하면서 놀란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남편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는 거였습니다. 그렇게나 사원들과 어울리기 좋아하고 여기저기 베풀던 사람이 저와 연애한 이후론 사적인 관계는 딱 끊고 일에만 집중하더라고요. 동혁 씨, 요즘 많이 달라진 거 알아? 예전보다 말수도 줄고 차가워졌다고 걱정하더라. 남편은 제 말에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거야 이제 나한텐 당신이 있으니까 내 사람한테 집중하려고 그러는 거지. 난 나한테 소중한 사람에게 제일 최선을 다하고 싶거든. 남편은 그 말이 진심이었는지 정말 저만 바라보고 사는 해바라기 같은 사람이었어요. 시간이 흘러 시댁 식구들을 만나보니
남편이 왜 이런 성격인지 알겠더라고요. 시댁 식구들은 하나같이 전부 남편과 똑같은 성격이었어요. 특히 시동생은 언뜻 보면 남편과 쌍둥이인 것처럼 얼굴과 성격까지 똑 닮았더라고요. 시동생을 처음 소개받던 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형수님, 안녕하세요. 저 형 동생 김민혁이라고 합니다. 우리 형 잘 부탁드려요. 저희가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서로 의지를 많이 하고 자랐거든요. 그런 형이 장가 간다니 제가 다 뭉클해지는 거 있죠? 시동생은 웃는 모습까지 남편과 닮아 있었어요. 그 덕분에 시동생과 첫 만남이었지만 긴장하지 않고 대화를 잘 이어나갔죠. 그렇게 서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제가 물컵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쨍 하고 유리잔이 깨지는 소리에 모두 놀랐는데 남편과 시동생이 동시에 일어나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리를 치우더군요. 형제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 시어머니를 보지 않아도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시부께서 남편이 10살 때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시어머니 혼자의 몸으로 아들들을 저렇게 훌륭하게 키워내셨잖아요. 그리고 제 예상처럼 시어머니는 인심 좋고 정 많은 분이셨어요. 시어머니와 첫 만남부터 절 어색하게 만들지 않으시려고 계속해서 부드럽게 웃으시며 다정하게 말을 건네셨죠. 내가 우리 애들을 시장에서 야채 장사하면서 키웠어요. 그래서 못해준 것도 많은데 다행히 투정 한번 안 부리고 잘 자라줬네요. 우리 아들이 좋은 아가씨 만난 것 같다고 자꾸 자랑하더니 직접 보니까 정말 마음에 쏙 드네. 우리 앞으로 잘 지내봐요. 시어머니 그러면서 제 손을 슬쩍 잡아주셨어요. 우리 집이 좀 시끌벅적해도 금방 적응될 거예요. 얘네 둘 보면 알잖아요. 아유, 아주 조용할 틈이 없다니까. 그러고 남편과 시동생을 번갈아 쳐다보며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에 저도 괜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분명 어려운 자리였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시댁 식구들 성격처럼 정이 많은 집이구나 싶었거든요. 그렇게 전 남편과 결혼하게 됐고 1년쯤 신혼생활을 즐기다 그토록 기다리던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저희 엄만 제가 시집간 것도 놀라운데 금방 아이까지 가진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라셨어요. 넌 결혼 안 한다고 그렇게 우기더니 역시 결혼해보니까 마음이 달라지지? 그러니까 엄마가 뭘 했어. 엄만 겉봐라 하시면서도 전화기 너머로 웃음이 묻어나왔죠.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시댁 식구들도 정말 기뻐해 주셨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제자리에서 펄쩍 뛸 정도로 기뻐하시면서 아휴, 우리 집에 복덩이가 오려나 보다. 고생했다, 고생했어. 하시며 눈물까지 글썽이시더군요. 시동생도 진심으로 저희 부부를 축하해 주었고요. 형, 형수님, 진짜 축하드려요. 조카 생기면 제가 정말 잘해줄게요. 뱃속의 조카야, 넌 완전 좋은 삼촌 만난 줄이나 알아. 그 무렵 남편은 매일같이 절 위해 미역국을 만드는 연습을 하며 요리책을 펼쳐들더라고요. 아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애 아빠 포스네. 아직 아이 낳지도 않았는데 벌써 미역국을 끓여? 그럼 미리미리 연습해둬야지. 당신과 우리 애가 내 전부니까. 이렇게 아이를 품고 있던 10개월이 제 인생 최고로 행복하고 평화로웠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나 원하고 꿈꾸던 아이가 제 품에 안기는 순간 저희 부부의 삶은 완전히 다른 길로 접어들고 말았죠. 제 딸 나영이가 태어나고 세상을 다 가진 기쁨도 잠시 언젠가부터 아이에게 조금씩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습니다. 제 딸아이는 또래 아이들처럼 팔을 뻗거나 몸을 뒤집는 일이 쉽지 않았어요. 몸짓도 웃음도 시선도 다른 아이들에 비해 어딘가 조금씩 느렸습니다. 처음엔 아이마다 속도가 다르다는 말로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불안이 커져갔습니다. 주변에선 다들 병원에 가보라고 했지만 전 혹시라도 아이가 남들과 다르다는 걸 마주하게 될까봐 두려웠어요.
여보, 우리 나영이를 위해서라도 어서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 혹시 우리 딸에게 무슨 문제가 있더라도 내가 다 책임질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언제나 그랬듯 제게 용기를 주는 건 남편이었습니다. 결국 우리 세 식구는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 병원에 다니며 검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절망스럽게도 꿈에서도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듣고야 말았네요. 긴 검사 끝에 의사 선생님의 입에서 조심스럽게 나온 말은 뇌성마비였습니다. 우리 천사 같은 나영이가 뇌성마비 판정을 받고 말았어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전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왜 하필 우리 아이인지, 왜 하필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수없이 되물었죠. 남편도 큰 충격을 받았지만 묵묵히 저를 안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내가 많이 노력할게. 우리 딸을 위해서, 또 당신을 위해서. 나 정말 열심히 살 거야. 나영인 우리가 지키자. 이 아이 우리에게 온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야. 난 우리 나영이가 어떤 아이든 기쁘게 키울 거야. 나도 우리 딸 끝까지 포기 안 해. 여보, 우리 나영이 마음만은 건강한 사람으로 키우자. 아픈 아이를 키우며 저희 부부는 또 한 번 부모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아이를 키우기만 하는 육아가 아닌 함께 살아가는 법을 처음부터 다시 배워가는 부모 말이죠. 저는 아픈 딸아이를 키우며 이전에 자유롭고 저만 바라보던 삶을 버리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뇌성마비 아이는 특히 운동 발달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하루 종일 아이 곁을 지켜야 했습니다. 낮엔 늘 재활치료를 다니느라 분주했고 집에 돌아와선 온종일 아이 돌보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때문에 전 직장을 그만두고 오로지 아이에게 집중했고 남편의 시간을 좀 더 유동적으로 쓸 수 있도록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가 아이 키우는데 모든 시간을 쏟던 중 시동생은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 준비를 서둘렀어요. 전 아이 돌보느라 시댁에 자주 들를 수는 없었지만 막연히 시동생이 좋아하는 사람이면 괜찮은 동서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만나본 동서는 정말 충격적인 사람이더라고요. 아나무인인 건 차치하고 시기와 질투가 어찌나 심한지 시동생에겐 물론이고 심지어 시어머니가 제게 조그만 다정하게 굴어도 그걸 참지 못하고 금세 질투의 눈초리를 보내더라고요. 어머님, 저번에 형님네만 간식거리 사서 보내셨다면서요? 저희는 입도 아니에요. 저희도 간식 좋아해요. 어? 아니, 큰애 집에 나영이도 있고 식구가 셋이잖니. 너흰 둘 다 직장에서 저녁까지 먹고 들어온다며. 내가 얼른 사다가 너희 집에도 보내주마. 됐어요. 엎드려 절받기도 아니고 이제 와서 받아봐야 뭐해요. 전 어머님이 항상 형님네만 먼저 챙기시는 게 속상하다고요. 동선 저런 말을 제 바로 앞에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내뱉곤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는 제가 도리어 마음이 불편해 시어머니께 받은 것보다 더 많은 음식을 사서 동서에게 주기까지 했어요. 동선 그럴 때마다 고맙다는 말도 없이 날름 받아 챙기기만 하더라고요. 한 번은 시동생을 들들 볶아서 저희 집까지 찾아온 적도 있었습니다. 아니, 서방님, 이 시간에 집에 무슨 일이세요? 미리 말씀도 안 하시고.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형수님, 사실 그게요. 서방님이 연락도 없이 찾아올 사람이 아닌데 무슨 일인가 싶어 봤더니 동서가 몇 걸음 떨어져서 차가운 눈으로 저를 째려보고 있더라고요. 딱 봐도 시동생이 자유로운 게 아니라는 게 느껴졌죠. 그, 엄마가 형수님 댁에 이불을 주셨다던데요. 두꺼운 겨울 이불이요. 시동생은 동서 눈치를 보며 더듬더듬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 집사람이 겨울 이불이 없어서 못 자겠다고. 그 이불을 혹시 저희가 받을 수는 없을까 하네요. 죄송해요, 형수님. 그 순간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동서는 늘 이런 식으로
제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마치 제가 무언가를 독차지한 사람처럼 몰아가곤 했어요. 시동생은 난감한 얼굴로 중간에서 눈치를 보며 형수님, 혹시 이미 쓰고 계시다면 그냥 두세요. 저희가 이불 하나 사죠 뭐. 하고 얼버무렸지만 저는 이미 마음 한켠이 쿡쿡 쑤시기 시작했어요. 결국 동선 어머님이 주신 이불을 모두 가져갔고 그날 이후 어머니께 뭐 하나라도 받으면 일부러 동선의 집에 먼저 보내곤 했어요. 심지어 시어머니께도 드린 적 없는 과일이나 간식까지 따로 사서 그걸 챙겨서 동선의 집으로 보냈죠. 하지만 동서에게선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건 요즘 마트에서도 다 할인하던데요? 같은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곤 했죠. 저도 성격 같아선 동서 아예 상종도 안 하고 싶었지만 가운데서 전전긍긍하는 시동생이 안쓰러 억지로 참고 있었고요. 시어머니도 동서와 저의 기싸움을 아시고 몇 번이나 동서를 불러 그게 혼까지 내셨어요. 큰 며느리가 너희 집에 신경을 쓰면 더 썼지 몰래 빼돌릴 사람이냐? 넌 같은 식구끼리 왜 그렇게 질투를 하니? 작은 며느리 네가 큰애가 하는 거 딱 반만 해도 집안에 큰 소리 날 일도 없을 거다. 동선 그때마다 대답을 하는 둥 마는 둥 퉁명스럽게 대꾸하더라고요. 이렇게 동서의 질투가 나날이 심해지다 보니 당연히 시동생과 동서의 싸움도 잦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중엔 모두 두 손 두 발 들고 동서를 포기하는 지경이었죠. 여보, 글쎄 오늘 동서가 나한테 뭐라고 한 줄 알아? 윗물이 맑아 아랫물이 맑죠? 이러는 거 있지? 내가 정말 기가 막혀서. 여보, 지금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하지만 그 무렵 눈에 띄게 달라진 사람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그건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늘 제 말을 경청하고 잘 따라주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제가 바로 옆에서 말을 해도 딴 생각에 잠겨 있더라고요. 무슨 걱정이 있냐고 물어도 답도 안 해주고요. 그러더니 갈수록 귀가가 늦어지고 외박하는 날이 많아져 갔습니다. 그 무렵 저희 부부도 언성을 높여 싸우는 날이 많아졌어요. 당신 요즘 대체 뭐 하는 거야? 맨날 늦고 집안일에 신경도 안 쓰고 나 혼자 종일 나영이 돌보는 거 알잖아. 알지 알아. 근데 사업이 바쁜 걸 어떡하냐? 동업자 매일 나와서 야근하는데 난 아이가 있다고 집에 와? 일하다 보면 늦을 수도 있지. 그 바가지 좀 그만 긁어. 남편은 생전 안 하던 막말까지 해가며 화를 냈습니다. 저를 보는 남편의 눈빛엔 피로함만이 가득했어요. 예전에 그 애틋함은 어디 가고 그저 짜증 섞인 표정으로 절 보고 있더라고요. 그날 이후 남편은 점점 더 집과 멀어졌고 저는 점점 더 혼자가 되어갔습니다. 낮엔 딸아이의 재활치료와 치닥거리로 지쳐갔고 밤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싶은 막막함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렇게 몸과 마음이 지쳐가던 어느 날 남편은 마침내 돌이킬 수 없는 경악스러운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이쯤에서 그만하자. 사실 나한테 다른 사람이 생겼어. 미안해. 근데 나도 숨쉴 구멍이 있어야지. 사업장에선 업무로 시달리고 집에 와선 당신과 나영이만 봐야 하잖아. 나 많이 지쳤어. 그러니까 이제 나 좀 놔줘. 지금 나영이랑 나를 두고 떠나겠다는 거야? 자유를 달라고? 당신한테 자유가 뭔데? 아픈 딸을 버리고 새로운 사랑을 찾아 떠나는 거? 그게 당신이 말하는 자유야? 지금 나한테 그걸 허락해달라는 거야? 남편은 제 닥달에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이 곧 답이었어요. 그날 이후 남편은 점점 더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급기야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이혼을 해주지 않자 급기야 울면서까지 제게 매달렸어요. 제발 이혼해줘.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나 이제 이 집이 지긋지긋해. 당신 옆에 있는 것도 지겹고 언제 끝날 줄 모르는 육아도 지겨워. 당신 내가 이런데도 나랑 살고 싶어? 제발 이혼하자 우리. 이혼해달라며 울기까지 하는 남편을 보고
저는 영혼이 다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한때 저만을 위해 살겠다던 사람은 어디 가고 저렇게 비굴한 모습으로 헤어져 달라 비는 사람이 제 남편을 대신하고 있는 걸까요? 나 당신 사무실에 갔었어. 가서 물어보니까 당신 요즘 사업이 어렵다며? 설마 그래서 그런 거야? 혹시 돈 때문에 그런 거면 나도 나가서 돈 벌게. 나영인 우리 엄마나 시어머님한테 부탁드리고 나라도 당장 직장 잡을게. 하지만 남편은 사업장에 찾아갔다는 제 말에 더 크게 화를 내며 아예 짐까지 싸들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그게 제가 마지막으로 본 남편의 뒷모습이었고요. 그로부터 며칠 뒤 남편은 이혼 서류를 작성해 집으로 보내왔습니다. 전 결국 현실을 받아들이고 남편과 이혼 도장을 찍고 말았어요. 저희 부부가 이혼한다는 소식은 양가 가족들에게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김서방이 그럴 리 없다고 믿질 않으셨어요. 시어머님은 본인이 아들을 잘못 키웠다며 매일같이 울며 사과하셨고요. 하지만 그 모든 말은 제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엔 그저 아픈 아이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걱정만 하고 있던 것 같아요. 저는 남편을 원망하고 미워하며 이혼의 충격에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된 모든 게 전부 남편 책임 같았어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분노 역시 큰 힘이 되더군요. 한때는 사랑에 맞지 않던 남편의 이름은 이젠 입에도 올릴 수 없는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몇 달이 흘렀어요. 제 일상은 여전히 아이 돌보는 데만 신경이 온통 쏠려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벼랑간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더라고요. 이혼 이후엔 시댁 식구들과 연락을 피하고 있었는데 제가 전화를 받지 않아도 계속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그때 전 뭔가 이상한 예감에 휩싸였고 그 전화를 꼭 받아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네, 어머님, 전화 주셨어요. 무슨 일이신데? 어머마, 너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라. 지금 빨리 와. 우리 동혁이가 시어머니 말을 잊지 못하셨고 전 앞뒤 사정을 묻기도 전에 핸드폰을 움켜쥔 채 남편이 있다는 병원으로 곧장 달려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를 만큼 정신없이 달려 도착한 병원에서 전 결국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어요. 병원에서 제가 마주한 건 싸늘하게 눈을 감은 남편이었거든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 사람이 왜 이러고 있어요? 자유를 달라던 사람이 병원에서 왜 이러고 있냐고요? 여보, 지금 장난하는 거야? 당신 새로운 사랑을 만났다고 보내달라고 했잖아. 그럼 보란 듯이 행복하게 잘 살아야지. 당신이 여기 왜 이러고 있냐고. 충격적이게도 남편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하더군요. 남편의 마지막 이야기는 한 통의 유서를 통해 들을 수 있었어요. 그간 남편의 괴로움과 고통이 그 짧은 유서에 고스란히 적혀 있더군요. 여보, 진이야, 네가 이 편지를 볼 때쯤이면 난 이미 세상에 없는 사람이겠지? 정말 미안해. 끝까지 말하지 못해서. 끝까지 감췄던 내 마음을 이렇게라도 털어놔. 사실 나 사업이 망하면서 생각보다 훨씬 큰 빚을 졌어. 동업자란 그 인간이 모든 자금을 세탁해서 내뺐더라고. 난 그것도 모르고 다 망해가는 사업을 살려보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는 동안 당신 혼자 나영이 보느라 고생 많았지? 당신 종일 고생하고 있는데 나까지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일부러 모진 말도 하고 차갑게 군 것도 다 당신을 밀어내려고 한 거야. 당신이 날 미워하고 단념해야 가벼운 마음으로 당신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바보 같은 짓이지만 그게 내 최선이었어. 당신과 나영이한테만큼은 그 빚을 절대 남기고 싶지 않았거든. 그래서 못난 아빠이자 남편은 이렇게 떠나려고 해. 진이야,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 만나서 고생만 시켜서 정말 미안해. 그래도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만은 꼭 기억해줘. 당신은 내 모든 것이었고 내 처음이자 마지막 사랑이야. 우리 딸 나영이를 잘 부탁해. 그 애 누구보다 소중한 아이잖아.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마지막까지 진심으로 사랑하고 미안하다. 못난 남편이자 아빠가. 남편은 가족에게 빚을 떠넘기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그때가 저희가 결혼한 지 9년 차 되던 해였어요. 연애까지 하면 10년을 넘게 남편을 봐왔는데 남편이 그런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걸 저는 미처 알지 못했죠. 남편이 그럴 사람이 아닌 걸 알면서도 당장 제 상처가 너무 커서 남편을 믿지 못했어요. 저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남편이 이혼을 말할 때라도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눈을 맞추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옆에 있어 줄 거라고 말해 주었다면, 그랬더라면 지금 남편은 제 곁에 있었겠죠? 제가 남편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서 저주를 퍼붓고 있을 때도 남편은 혼자서 아픔을 삼키며 저희 가족 생각만 하고 있었겠죠? 저는 이미 세상을 떠난 남편에게 빌고 또 빌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그때 당신을 믿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당신 혼자 무섭고 외로운 길 가게 해서 미안하고, 뒤늦게나마 당신의 진심을 알게 돼서 미안해. 나 당장이라도 당신들을 따라가고 싶은데 우리에게 나영이가 있잖아. 당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우리의 보물 같은 아이. 나 나영이 잘 키울게. 당신 몫까지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볼게.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 아프지 말고 제발 그곳에선 편히 쉬어. 우리 하늘에서 꼭 다시 만나자. 남편의 장례 기간 내내 절 포함한 모든 가족들이 큰 충격에 빠져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님은 연신 남편 이름을 부르며 통곡하셨어요. 어머마, 우리 동영이가 그렇게나 널 그리워하더니 가는 순간까지 너하고 나영이가 눈에 밟혔나 보다. 불쌍한 내 새끼, 불쌍한 내 아들. 시어머니 말씀을 들어보니 남편은 이혼한 이후에 매일 제 얘기를 하며 그리워했다고 했습니다. 시동생 역시 눈물을 훔치면서도 제 마음을 살펴주었어요. 무엇보다 힘들 사람이 형수님이라면서요. 가족 중 오직 한 사람만 저를 못마땅한 표정으로 보고 있었죠. 여러분도 예상하셨겠지만 그건 바로 제 동서였습니다. 형님,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건데 이혼하고 나서도 부인 자격으로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정말 몰라서 물어요. 당신 지금 형수님한테 무슨 말이야? 할 말 못할 말 가려서 못해? 동성 그 순간에도 얄미운 말만 내뱉더군요. 그때 남편을 잃은 슬픔이 너무 커서 동서의 말 따윈 신경도 쓰지 않았지만 동서의 인성이 얼마나 엉망인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네요. 그렇게 남편을 앞세우고도 저는 슬퍼할 시간도 없이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편이 주고 간 소중한 우리 아이가 저희 큰 슬픔을 달래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후로 한참이나 아들을 잃은 슬픔을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그 연세에도 이른 아침부터 시장에 나가 장사를 하실 정도로 건강 체질이셨는데 남편이 떠난 후엔 완전히 기력을 잃어 일상생활도 버거워하셨어요. 전 아이와 함께 아이 시댁으로 들어가 시어머님을 돌봤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님은 제 2년이 지나지 않아 갑작스런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어요. 어머님, 저희 곁에 오래오래 계셔주겠다고 하셨잖아요. 아들의 빈자리가 그렇게도 크셨어요? 어머님마저 그 일을 따라가시면 남은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어머님은 하늘나라에서 그리운 아들을 만나셨을까요? 영원한 자매된 어머님의 얼굴이 너무나 평온해 보여서 남은 저희는 어떤 슬픔의 말도 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을 보내드리고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시댁과 연은 완전히 끊겼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후로도 시동생이 몇 번이나 절 찾아왔더라고요.
형수님, 이거 얼마 안 되지만 받아주세요. 우리 조카한테 작은 아빠가 용돈 준다고 생각해 주세요. 힘드시겠지만 기운 내시고요. 시동생은 올 때마다 봉투도 주고 과일이나 딸아이가 좋아하는 간식거리를 잔뜩 사들고 왔습니다. 한 번은 술에 취해 저희 집을 찾은 적도 있었어요. 시동생은 형과 어머니가 보고 싶다며 아이처럼 엉엉 울더라고요. 형수, 나 우리 형이 너무 보고 싶어요. 우리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요. 왜 다들 나만 두고 떠났을까요? 난 어떻게 살라고 둘 다 나 혼자 두고 가버렸을까요? 서방님이 왜 혼자예요? 동서도 있고 나도 있고 조카도 있잖아요. 서방님 곁에 아직 가족들이 있어요. 시동생이 오죽 외로운 마음이 들면 형수의 집까지 찾아와 울분을 토해냈던 걸까요? 저는 시동생이 너무 가여워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남편의 빈자리는 아직 우리 가족에게 큰 상처로 남아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동생을 잘 달래서 집으로 돌려보낸 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 생전 전화 한 통 안 하던 동생에게 연락이 와 있더군요. 동선 제가 전화를 걸자마자 갑자기 크게 화를 냈습니다. 이봐요. 당신 도대체 내 남편이랑 무슨 사이야? 내 남편 어젯밤에도 그쪽 집에 갔다며? 그리고 당신 내 남편한테 돈 받아 썼니? 왜 통장에서 인출된 돈마다 당신한테 들어갔는데? 어? 어디 입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저는 동생의 질투와 의심에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인간이 저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전 동서의 못돼 먹은 생각을 고쳐주려고 손윗 사람으로서 처음으로 크게 화를 냈습니다. 야, 너 진짜 뭔 헛소리 짓거리는 거야? 네 남편이 우리 집에 왜 왔는지부터 생각을 해봐. 그 새벽에 형수 집까지 찾아올 정도면 네 옆에서 얼마나 숨 막히고 외로웠겠니? 내가 네 남편 데려다가 뭐 했을 것 같아? 너 진짜 상상도 못할 소리 막 던지지 마. 네 수준 다 드러나니까. 그리고 돈? 그래, 나영이 치료비에 썼다. 서방님이 자기 조카를 위해서 기꺼이 주겠다고 했고 난 감사히 받았을 뿐이야. 나영이 서방님 조카니까. 근데 지금까지 넌 뭐 했니? 그동안 나영이 손 한번 잡아준 적 있어? 병원 한번 따라와 봤어? 아, 맞다. 넌 관심도 없었지? 넌 입만 열면 질투, 불만, 생트지. 그 입 닫고 네 행동부터 돌아봐. 동선 제 말에 반박도 못하고 그저 놀라 같은 말만 더듬고 있더라고요. 전 동사 전화를 끊고 곧바로 시동생에게 전화를 했어요. 서방님, 정말 미안한데요. 나 그런 더러운 오해 받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찾아오지 마세요. 내 딸은 내가 알아서 키울 테니까. 시동생은 깜짝 놀라 연신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전 자세한 건 동생에게 직접 들으라며 역시 전화를 끊어버렸죠. 그렇게 전화를 끊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우리 딸을 지키려면 무엇보다 제가 당당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전 친정엄마에게 아이를 부탁하고 일자리를 구하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엄마에게 온종일 맡길 수는 없어서 가능하면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곳을 찾아다녔어요. 그러다 집에서 멀지 않은 식당에서 일하게 되었죠. 식당 일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종일 서서 무거운 그릇을 나르고 상을 닦다 보면 저녁이 돼선 온몸에 알이 배기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어요. 그래도 언제나 우리 딸만 생각하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손님 중에 절 만만하게 보고 시비를 걸어오는 사람들도 간혹 있었는데 전 그 사람들에게 언제나 이렇게 말했어요. 손님, 저희 신랑 되게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저한테 이렇게 함부로 하시면 큰일 나세요. 아시겠어요? 그 말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서 남편이 절 지켜봐주고 있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렇게 식당 일을 한 지도 3주가 지났습니다. 그날도 식당에서 바쁘게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디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설마 설마 하는 마음으로 손님이 계신 테이블로 가보니 세상에 2번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은 얼굴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원순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하필 제가 일하는 식당에 동서가 온 것이었어요. 동선 우연히 온 것이었는지 절 보더니 놀란 기색이더군요. 어머, 이게 누구야? 한때 우리 형님 아니세요? 세상에나 그렇게나 잘난 분이 왜 여기서 식당 일을 하고 있대? 아, 참, 이제 형님 아니지? 아줌마! 동선 절 깔깔 비웃으며 일행에게 대놓고 제 험담을 하기 시작했어요. 오죽하면 일행이 말릴 정도였죠. 아휴, 쪽팔려서 원. 내 남편한테 돈 주지 말라고 그렇게 소리쳤다며? 근데 돈 벌기가 쉽지 않았나 봐. 대리님, 왜 그러세요? 저분 다 듣고 계시잖아요. 그만 좀 하세요. 한때 형님이셨다면서요. 아이, 뭘 그만해. 아줌마, 거기 멍청하게 서 있지 말고 가서 밥이나 가져와요. 저는 수치심과 분노로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꾹 참고 음식을 서빙했어요. 동선 절 부려먹는데 재미가 들렸는지 쓸데없는 일로 계속 절 부르더군요. 아줌마, 테이블이 더럽잖아. 빨리 와서 안 닦아? 아, 그리고 술 좀 갖고 와요. 시원한 거로. 미지근하면 나 돈 못 내. 동선 신이 났는지 초저녁부터 술을 엄청나게 시켜 먹더군요. 저는 계속 치미는 분노를 누르며 동서의 욕을 들어주었습니다. 어쨌거나 동선 식당에 온 손님이었고 전 직원이니까요. 하지만 동서는 건드리지 말았어야 할 최후의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저는 동서의 어떤 말을 듣고 완전히 폭발을 하고 말았어요. 근데 왜 한때 형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동서지간이 아니에요? 아, 그게 말이야? 저 아줌마 우리 시숙님이랑 이혼했어. 근데 무서운 게 뭔지 알아? 저 여자랑 이혼하고 우리 시숙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 너무 수상하지 않아? 유서 보니까 빚도 많았다던데. 여러분이 듣기에도 저게 사람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가요? 그래도 본인 남편의 친형일인데 어떻게 저렇게 쉽게 입에 올릴 수 있는지 저는 더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동서라는 작자가 절 욕하는 건 참을 수 있어도 제 남편까지 욕보이는 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죠. 너 지금 말 다 했어? 너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 네 입에서 형님이니 시숙님이니 그딴 단어 나오는 거 듣기 싫거든? 내 남편, 네 남편 형이야. 네가 그렇게 막말해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고. 세상 떠난 사람 가지고 막말하는 거 인간이라면 할 짓이 아니잖아. 뭐라고? 아니, 내가 뭐 틀린 소리 했어? 당신 이제 내 형님이 아니고 시숙님은 빚 때문에 세상을 떠났고 맞잖아. 너 지금 손님한테 눈 똑바로 뜨고 가르치려고 드는 거야? 동선 술이 얼큰하게 취했는지 몸을 비틀거렸어요. 옆에 있던 일행이 동설 말리는데도 테이블에 그릇까지 떨어뜨리며 온갖 진상을 다 부렸어요. 결국 전 시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동생은 수신음이 몇 번 울리지도 않았는데 빠르게 전화를 받더군요. 형수님, 이제 연락을 주시네요. 그동안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으셨어요?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시동생은 제 전화를 반갑게 받았지만 저는 그런 시동생을 받아줄 수 없었습니다. 서방님, 좋은 말 할 때 빨리 동서 데려가요. 지금 내가 계속 동서랑 마주하고 있으면 제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빨리 치워주세요. 저는 시동생에게 간단하게 상황을 설명해주고 문자 메시지로 식당 주소를 보내주었습니다. 시동생은 어찌나 차를 급하게 몰고 왔는지 얼마 되지 않아 금방 식당에 나타났어요. 그때까지도 동서는 몸을 가누지 못하고 제게 막 삿대질을 하고 있었고요. 그 모습을 보고 놀란 시동생이 동서를 잡아챘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감히 여기까지 와서 형수님을 욕보여? 당신이 형수님께 함부로 하는 건 우리 형을
그리고 우리 집안 전체를 욕보이는 거라고 몇 번이나 말했어. 나 이제 정말로 당신이 지긋지긋해. 안 그래도 당신이랑 언제 헤어질까 벼르고 있었는데 오늘이 그날인가 보다. 이혼하자 우리. 뭐 뭐라고? 당신 지금 저 여자 때문에 날 버리겠다는 거야? 둘이 대체 무슨 관계인데? 전부터 내가 이상했어. 이젠 형수도 아닌 저 여자 때문에 날 버리겠다고? 동선 끝까지 망언을 터뜨렸습니다. 시동생은 더 들을 것도 없다는 듯 식당을 나가버렸고 동선 시동생 뒤를 쫓아나갔어요. 동서가 휩쓸고 간 식당 안은 태풍이 지나간 자리처럼 엉망이었어요. 저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뒤로하고 묵묵히 테이블만 열심히 닦았죠. 그렇게 한참이 지나 늦은 밤이 되었습니다. 저도 가게 일을 끝내고 퇴근을 서두르고 있었죠. 그날은 정말이지 너무나 많은 일이 한꺼번에 닥쳤거든요. 그런데 그때 영업이 끝나서 닫아둔 문이 열리고 표정이 어두운 시동생이 들어오더라고요. 형수님, 이제 퇴근하세요? 괜찮으시면 저랑 소주 한잔 하실래요? 제가 오늘은 술을 좀 마시고 싶네요. 저는 별다른 대꾸 없이 시동생을 데리고 근처 대포집으로 향했습니다. 시동생은 자리에 앉아서도 연신 술잔만 들이키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길 한참 후 시동생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님, 우리 형이요. 나한텐 아버지 같은 사람이었어요. 몇 살 차이 나지도 않지만 형은 언제나 든든하고 자상했거든요. 그런 형이 처음 형수님을 소개해줬을 때 제가 얼마나 기뻤는 줄 아세요? 드디어 형이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생긴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제 조카 나영이가 태어났을 때도 완전한 형의 가족이 생겨서 좋았고요. 맨날 이 못난 동생만 챙기던 형이었으니까요. 시동생은 남편의 이야기라며 아주 오랜만에 웃어 보였습니다. 제게 남편과 어릴 적 있었던 얘기도 해주고 제가 몰랐던 남편의 이야기도 참 많이 해주었어요. 한 번은 제가 엄마 야채 가게에서 호박 몇 개를 들고 튄 적이 있어요. 그거 엄마 몰래 팔아서 용돈 쓰려고요. 물론 당연히 엄마한테 걸렸죠. 근데 그때 우리 형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갑자기 집에 반찬으로 있던 호박 무침을 막 퍼먹는 거예요. 형수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형 호박이라면 옆에도 가기 싫어하잖아요. 근데 형이 엄마한테 자기가 호박이 너무 먹고 싶어서 가져다 먹었다고, 그러니까 제가 훔친 거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바보 같은 형. 형은 자기 몸 아낄 줄도 모르고 그렇게 제 생각만 하던 사람이었어요. 서방님, 그동안 많이 힘들었죠. 동서 등살에 치여서 힘든 거 말도 못하고 형도 어머님도 곁에 없는데 혼자서 얼마나 속을 끓였어요. 말도 마세요, 형수님. 그 사람이 집착이 얼마나 심하게요. 형수님한테뿐만이 아니라 제 직장 동료들한테도 이미 한 번씩 다 전화 걸었어요. 제 옆에 오지도 말고 말도 걸지 말라고요. 아내랑 결혼한 이후로 전 완전히 혼자가 됐어요. 서방님은 이젠 더 이상은 참지 못할 것 같다며 이혼을 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저 역시 그동안 시동생의 외로움을 전부 다 알지 못했지만 저렇게 착한 시동생이 오죽했으면 이혼을 결심했을까 싶어 마음이 다 착잡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 뒤 시동생은 정말로 이혼 도장을 찍고 말았습니다. 동성 곧 죽어도 이혼은 안 된다며 저에게까지 전화를 걸어대더군요. 물론 전 단 한 통도 받지 않았죠. 제가 연락을 피하자 동선 제가 일하는 식당에까지 찾아왔더군요. 동선 식당 손님들이 다 보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땐 술에 너무 취해서 그랬어요. 저 기억 하나도 안 나요. 그이랑 이혼하면 저 어떻게 살아요? 저희 아직 아이도 없어요. 저한테 그 사람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이가 형님 말씀이라면 껌뻑 죽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말 좀 잘 전해주세요. 이혼은 안 된다고 제발 좀 부탁드릴게요. 참나. 이봐요. 나한테 아주머니 그쪽이니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래요? 서방님이 이혼하겠다는 게 그날 식당에서 일 때문인 것 같아요? 아니요. 그동안 동서가 서방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요. 질투에 눈이 멀어서 서방님 사회생활 하나도 못하게 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해박 놓은 거 기억 안 나나 봐. 내가 그래서 몇 번이고 너 말 조심하라고 했지?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이 생기는 거야. 우리 착한 서방님한테 너 같은 여자 너무 아깝다야. 제 말에 옆에서 몰래 듣고 있던 손님들은 빵 터져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동선 얼굴이 홍당무가 돼서 도망치듯 가게를 빠져나갔어요. 동선 그 이후로도 제 버릇을 못 고쳤는지 날마다 시동생에게 전화하거나 절 찾아와 매달렸습니다. 결국은 경찰에 신고한다고 엄포를 놓자 그제야 집착을 멈추더군요. 동서가 한 번씩 나타나 진상을 부릴 때마다 늘 사과하는 건 시동생이었죠. 형수님, 그 사람 또 형수님 일하는데 왔었다면서요? 아, 정말 죄송합니다. 이혼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도무지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네요. 동서 성격이야 나도 잘 알죠. 근데 너무 걱정 말아요. 올 때마다 내가 홍군형을 냈더니 이젠 정신을 차렸는지 찾아오지도 않아요. 시동생은 그 후로도 제게 신세진 게 너무 많다며 살뜰하게 저와 딸아이를 챙겼습니다. 가끔 식당 일을 도와주기도 하고 저도 쉬어야 한다며 딸아이를 데리고 둘이 나가 시간을 보내고 오기도 했어요. 서방님, 서방님도 우리 걱정 그만하고 이제 새 출발해야죠. 좋은 사람 있으면 한번 만나봐요. 아직 너무 젊잖아요. 형수님, 쑥스럽지만 안 그래도 요즘 좋은 마음으로 만나는 사람이 생겼어요. 머지않아 형수님께 꼭 소개해드릴게요. 다행히도 서방님은 이혼하고 3년쯤 지나자 좋은 사람을 만났다며 다시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전 동선 일도 해야 하고 몸에도 망치기 싫다고 아이 없이 지냈는데 사실 서방님은 누구보다 아이들을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동안 외롭게 지낸 시간이 길었으니 좋은 사람 만나 예쁜 아이들도 낳았으면 좋겠더라고요. 형수님, 제가 혹시 다시 결혼하더라도 전 언제나 형수님과 제 조카에게 든든한 시동생이자 작은 아빠가 되어주고 싶어요. 그래야 나중에 형을 다시 만났을 때 제가 면목이 있을 것 같네요. 형은 저에게 항상 슈퍼맨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이젠 제가 형 대신 멋진 슈퍼맨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제게 가족은 이제 형수님과 우리 조카 나영이 뿐이니까요. 서방님의 진심 어린 말에 저도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앞으로도 친누나처럼 계속 사이좋은 가족으로 지내자고요. 전 언제나 그런 시동생이 행복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남편과 시어머님의 바람이겠죠. 그렇게 많은 풍파와 고난을 겪고 다시 일상을 되찾은 전 저희 딸 나영이와 함께 고단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딸아이를 돌보는 걸 볼 때마다 이제 진짜 엄마의 얼굴을 하고 있다고 감탄하시는 거 있죠? 에이, 엄마. 그러면 내가 진짜 엄마지 뭐 가짜 엄마야? 내가 우리 딸한테 100점짜리 엄마 못 되더라도 세상 누구보다 사랑이 많은 엄마인 건 자신 있다고. 맨날 놀궁리만 하던 우리 딸이 언제 이렇게 어른이 돼서 자식까지 낳아기를까. 그래도 엄마 눈에 넌 아직 아기야. 그러니까 앞으로 힘든 거 있으면 언제든지 털어놔야 한다. 알았지? 네, 그럴게요, 엄마. 고마워요. 나도 우리 딸한테 엄마처럼 든든한 엄마가 되고 싶다. 인생이라는 게 언제나 뜻대로 흘러가진 않지만 그 안에 분명히 다시 피어나는 따스함이 있다는 걸 전 이제 알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수많은 상처, 오해를 겪었지만 그 모든 걸 지나온 지금 저는 더 단단해지고 더 깊어진 마음으로 사랑하는 딸아이를 품에 가득 안고 있습니다. 비록 완벽한 삶은 아니지만 서로를 보듬으며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이 아닐까요? 앞으로도 그런 제 각오가 꺾이지 않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